2020년 9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45분 정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학기 첫 디딤 영상, 수업 영상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띵커벨을 통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총 25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고 세계사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 약 101명 정도 돼요. 그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누가 1등이 될 것인가 한번 뽑아보는 거 진행하고 있는데, 네, 2020년 9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2학기 첫 영상이고요. 영상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올려놨던 거는 25개의 문제를 누가 과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맞추는가 로 이제 띵커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올려놨죠. 제가 지금 1학년 영상도 같이 찍다 보니까 오후에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오전 11시 기준으로 1등이 13반 이형욱 학생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내일이나 아니면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면 누가 1등을 탈환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어쨌든 1학기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2학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풀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 안에 드는 분은 제가 등교 계약하면 간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 명당 한 번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학번과 이름을 써서 들어오시고요. 자, 어찌됐건 고대 지중해 세계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 세계의 발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이제 진행해 볼 건데, 1학기 때는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로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4대 문명에서 이제 대부분의 문명이 다 아시아에서 시작되는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도가 그나마 이제 여기에 있었고, 요 지도로 보면 여기에 있었고, 그 문명이 이제 그리스로 영향을 조금 주었겠지만 4대 문명이 아시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4대 문명부터 오늘날 현대라고 보면 이렇게 쭉 넘어왔을 때 사실은 이 역사의 거의 대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항해 시대에 항로가 개척되고 바다로의 진출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심지어는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패권을 유럽이 가져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패권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아마 사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2학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1학기 때는 동양에 대해서 배웠다면 2학기 때는 서양에 대한 역사를 먼저 살짝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근현대 시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국주의니 뭐니 뭐 이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서양 문명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될 것은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헬레니즘 문화라는 소단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볼 건 그리스 세계의 발전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많아 보이잖아요. 자, 첫 번째, 폴리스의 성립이라고 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하더라도 국지적으로 아주 좁은 지역에라도 문명다운 어떤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대 문명엔 견줄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요 지중해 지역, 그 중에서도 여기 에게해 근처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보니까 자,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여기 섬이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요 발칸반도, 현재의 발칸반도, 이 그리스가 있는 여기 본토에 있었던 문명이 미케네 문명.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에게해를 감싸고 있으니까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에게 문명이 있었는데 도리아인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에게 문명이 깨졌어. 깨지면서 기존의 이 지중해 연안의 자연 환경을 토대로 이 에게 문명을 계승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폴리스와 그리고 이 그리스 세계라는 거죠. 그리스 세계라는 거죠. 그리스의 자연 환경, 여기 발칸반도 특히 보면, 여기 발칸반도 보면 기본적으로 해안가가 복잡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서해, 남해처럼 복잡하고요. 또 산맥도 역시 해안가랑 수직으로 만나요. 동해는 사실 수직으로 만나지 않고 해안선이랑 같이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해랑 남해는 이렇게 흩어지니까 수직으로 만나서 해안가는 복잡한데 산맥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도리아인이 남하하면서 이렇게 외래 부족들, 외래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터전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산맥 안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각각 폐쇄적인 형태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대. 그게 폴리스라는 거지. 폴리스. 이 폴리스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마다 아니면 자연환경마다 형태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갖추어진 게 폴리스의 전형이래. 전형적인 모습. 이런 요런 노란, 여기 폴리스라는 지역에 언덕을 하나 보통 끼고 있고, 그 언덕에는 신전이 있어서 그 폴리스가 믿는 신을 제사를 지내는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평지에서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아크로폴리스로 올라와. 그래서 여기에서 최후의 방어 거점을 세워서 또 전투를 벌이기도 해. 평상시에 전투가 없을 땐 내려와서 여기 평지에서 사람들이 광장에서 아고라에서 토론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합쳐진 형태를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뭐 도시국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의 도시처럼 무슨 뭐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만 아니면 뭐 공장만 수공업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농업을 토대로 하는 형태가 이 당시에 폴리스였습니다. 자, 이런 폴리스는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사니까 자급자족의 기본 토대였는데, 또 웃긴 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도 우리는 같은 동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헬레네스, 우리는 헬렌의 자손들이야, 헬레네스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서 가끔씩 모여서 체전도 했대. 그게 올림피아 체전, 오늘날의 올림픽이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폴리스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유명한 지역들이 아테네 폴리스, 또 스파르타 폴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테네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스파르타가 성장을 하고, 스파르타는 좀 짧죠? 스파르타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큰 세력이었던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한번 벌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또 자기들끼리도 전쟁을 하고, 요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 정치의 발전 보시면 배경 보시면 첫 번째, 처음에는 아테네는 사실은 이제 그 좁은 지역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 지역에서 유명한 귀족들이 정치를 다 행사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테네는 사실 뭐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대. 상업 행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부유한 평민들이 늘어났네. 이 부유한 평민들이 이제 아테네가 성장하면서 주변 세력하고 좀 마찰 있고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데 도움이 됐어. 부유한 평민들이 뭐 이들의 전술은 중장 보병 밀집대 해가지고 뭐 투구를 어느 정도 갖추고 밀집해서 창과 방패를 들고 이제 싸우는 형태, 그런 전술 형태를 펼쳤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고 그러면서 이들의 덕택으로 아테네가 발전하는 걸 이들이 목격했지, 스스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발언권을 달라라고 막 요구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보탬이 됐는데 우리 나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등장한 집정관이란 관직을 통해 등장한 사람이 솔론,
솔론.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그래 니네 귀족도 있고 니네 부유한 평민도 있고 니네 모두 다 맞추려면 돈으로 정치권을 나눠줄게. 재산에 따라서 정치 권리를 분배해줄게 라고 하는 금권, 금권 정치를 행했대. 근데 귀족도 이건 좀 별론데. 부유한 평민도 우리가 바라던 거 이건 아닌데 라면서 서로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솔론의 금권 정치는 크게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요.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페이시스라토스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주 정치를 행했대. 근데 참주가 뭐냐면 오늘날로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독재 정치라고 해요. 독재 정치. 이 독재 정치를 행했던 페이시스라토스는 관심 있던 게 빈민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행하려고 해서 빈민은 좋아했지만 귀족이나 평민이 자신들의 권한, 권력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싫어서 이를 참주로 몰아세우고 결국엔 얘도 물러나갔죠. 참주 독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부족제를 개편했어요. 여기 귀족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귀족은 어디서 등장했냐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의 유명한 귀족들은 사실 유명한 부족 출신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귀족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건 귀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족의 힘이 각각 남아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 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족제를 개편해. 쉽게 말해서 부족의 성격을 가진 뭐 부여로 따지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갖다가 마가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해, 서쪽으로 해, 남쪽으로 해, 북쪽으로 해 뭐 이러면서 이름도 바꾸고 부족의 어떤 형태, 구역도 다 갈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족제를 평등하게 좀 나름 평등하게 혈연의 힘을 좀 흩어시키면 뭐라 그래야 되죠? 희미하게 만들면서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귀족의 힘을 약화시킨 결과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정치를 함께 행할 수 있게 만드는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500인 평의회를 통해서 또다시 이런 참주가 등장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라고 해서 도편 추방제라는 걸 만들었대. 보니까 A라는 애가 독재할 것 같아. 참주가 될 것 같아. 야야 500인 다시 모여봐. 쟤 참주 될 것 같은데 우리 투표 한번 하자. 오늘날 전부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깨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써. 그래서 얘 이름이 나오면 얘는 참주가 될 거라고 내가 투표한 거야. 그래서 500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 비밀 투표를 이렇게 몰래 해.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발표할 때 너 몇 표 나왔으니까 너 참주로 결정됐어. 너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이야. 그래서 추방하는 거야. 투표로 인해서. 그래서 참주를 막으려고 클레이스테네스 때 이런 움직임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기반을 깔아놨으니까 그거에 뒷받침돼서 페리클레스가 모든 성인 남성에게 참정권을 다 부여했다. 부유한 평민도 귀족도 모두에게 다. 그러면 빈민은 누가 주느냐? 빈민에게도 참정권을 줬대. 페리클레스 때. 그러면 아니 빈민이라서 가난해서 정치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돈 줄게. 수당 줄게. 참여해. 정치 참여해. 우리 모두의 아테네야. 라면서 또한 어떤 특정한 관직, 뭐 군사직이나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의 관직들은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입니다. 그때도 파르테논 신전을 또 건축도 했다라고 하죠. 짧게만 말할게요. 여기 수당제. 오늘날 국회의원들 사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에게 세비가 지급이 돼. 정부에서 세비, 나라에서 돈을 준단 말이야. 세비도 지급되고 전용 차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차도 주고 그 다음에 비서진들도 뽑을 수 있고 그들의 월급도 지원해 준다고 정부가.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야, 저 원래 부자인데, 국회의원들 부자인데 왜 쟤네한테 이렇게 돈을 주냐. 가난한 서민이나 돈을 베풀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기본 토대 모토는 이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도 원래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자라는 게 취지야. 근데 그 취지가 약간 뭐 취지는 살아있어도 현재 오늘날의 현실은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 나온다라는 거.
제가 그냥 잠깐 얘기한 거예요. 한계.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막 발전을 했어. 짱이야. 하지만 한계. 여성과 당시에 있었던 외국인과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제한적인 민주정이라고 한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유명한 거 솔론, 페이스트라토스, 클레이테네스, 페리클레스, 솔페, 클페.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다 여기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지만 솔페, 클페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 세계의 스파르타의 발전 보시면 소수의 도리아인, 여기 도리아인이 이렇게 남하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스파르타 지역에 정착을 했네. 그래서 요들이 이제 스파르타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폴리스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군국주의 체제예요. 군사가 가장 1등이야. 모든 분야에서. 사실 이렇게 피라미드로 따지자면 스파르타 시민은 얼마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다 피지배 계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도 하고 공동 식사, 공동 숙소에서도 자기도 하고 군사훈련도 매일같이, 또 어린애들 중에 허약한 애는 아예 버려. 건강한 전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만 키워. 그게 스파르타. 그래서 뭐 스파르타식 훈련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 폴리스의 대표적으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라이벌이면서도 각각 성장을 해 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아테네가 있었고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근데 요 옆에는 페르시아가 있었어. 페르시아 두 개로 나누자라고 했잖아요. 먼저 있었던 앞에 있는 페르시아니까 무슨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뒤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페르시아는 당연히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저 오른쪽에서 찔끔찔끔 지중해로 점점점 넘어와.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한 폴리스들이 겁을 먹네. 그러다가 마침내 둘이 붙었어.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 차례 전쟁을 벌이러 세 차례 원정을 해와요. 그때마다 유명한 전투들이 하나씩 있는데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는 이 전투에서 이겼어.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걸 이제 아테네에 빨리 전달해줘야겠다 해서 마라톤 지역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도착했어. 아테네까지. 근데 그 뛰어간 거리가 42.19km였다는 거야.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이제부터 열자. 마라톤 대회가 거기서 가져온 거고요. 테르모필레는 영하 300. 좁은 지역에서 스파르타 300명의 병사가 2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막으려고 싸웠던 그게 테르모필레.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은 영화 302에 나와요. 네, 테네이스 클래스였나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테네이스 클래스. 시간은 정말 흘러가는데 테미스토클레스예요. 죄송해요.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 테미스토클레스가 해군을 만들어서 해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해서 키웠던 그 아테네 해군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가 승리했어요. 승리했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라는 섬을 이름을 따서 동맹을 만들었어. 그래서 델로스 동맹의 짱은 누구야? 아테네야.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아테네가 힘을 점점 키워나간다는 거죠. 델로스 섬에 금고를 갖다 놓고 아테네가 얘기를 해. 야, 저 금고는 아테네가 우리가 좀 세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게. 다만 니네 각각 돈을 내던지 아니면 또 페르시아 애들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군 배를 좀 갖다 내. 그럼 그 배를 우리가 같이 공동 운용하자. 공동으로 한번 이렇게 활용하자. 전투를 벌이자. 나중에 또 쳐들어오면 했는데 주변 폴리스들은 병사를 착출하기 거부했어. 그래서 그냥 우리 돈 줄게. 네가 해. 그래서 아테네가 그래 그러면 나야 개꿀이지. 이러면서 막 돈을 막 걷어. 그래서 델로스 동맹 거기 아래 있는 금고에서 돈이 막 척척 쌓여가는데 이걸 아테네가 아테네로 금고를 옮겨. 그러면서 자기네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이걸 활용해. 그래서 아테네가 점점 발전해. 이때 민주정치로 활용했던 게 페리클레스. 민주정. 수당을 줄 수 있었지. 델로스 동맹에 차곡차곡 쌓이는 주변 연합 폴리스들의 돈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정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돼서 요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이 발달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이 페르시아의 전쟁 이후에 너무 막강해지는 아테네와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의 연합으로 싸움이 된 건데, 세력 확장에 스파르타 등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야, 또 여기 약간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이 스파르타가 있는 지역이,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이게 되죠. 쉽게 보세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누가 이겼어? 그리스가 이겼어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누가 이겼겠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겼어요. 스파르타 애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전쟁을 이겼어. 승리를 했고요. 하지만 스파르타가 이기겠다고 막 페르시아의 친구 페르시아로부터 막 이렇게 연합을 맺고 막 이런 뭐 여러 활동들을 막 해요. 기존에 싸웠던 페르시아하고도 막 연합을 맺기도 하고 공동으로 막 아테네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승리는 했지만 그리스 세계의 내분을 스파르타가 막아낼 힘이 없어. 그리고 뭐 유명한 테베라고 하는 폴리스도 이제 스파르타 다음으로 막 성장해가지고 막 스파르타랑 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혼란을 이제 다 정복시킨 왕이 있었으니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발칸 반도를 다 점령하고, 그러면서 우리 헬레네스의 복수를 내가 하겠다라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정복하더니 인도까지 가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면서 헬레네스가 그들의 문화를 퍼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문화의 이름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고요. 그 문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